안녕하세요. 화학 분석 기사 필기 시험의 단기 합격을 위한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맡은 부분은 파트 1의 화학의 이해와 환경 그리고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화학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셔야지만 뒷부분에 가면 분석 파트라든지 아니면 전기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절은 화학에 대한 이해 파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원자 모형과 주기율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원자 모형을 우리가 알려면 사실은 원자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원자라는 거는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입자, 그걸 원자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는 게 바로 뭐냐면 분자라는 개념도 이게 우리가 요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분자라는 거는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단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자와 분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원자는 물질의 성질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최소 단위 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분자가 되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자는 예를 들면 수소는 수소로서의 성질을 나타내려면 H2가 되죠. 하지만 수소 원자라는 H 원자는 수소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원소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원소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물질의 원자의 종류를 나타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가 아니라 이거는 물질의 종류죠. 아, 그러니까 얘는 수소라는 종류. 이걸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자 모형과 주기율표에서 원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화학적인 방법만으로는 화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끓이거나 아니면 전기적인 충격을 가하거나 빛에너지를 가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 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만 나와도 원자 다 배우잖아요.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원자란 중앙에 핵이 있는 거죠. 바로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앙에 원자의 핵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양성자라고 얘기하는 프로톤과 그 다음에 중성자라고 얘기하는 뉴트론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주변은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원자에는 양성자는 100%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성자가 없다면 원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성자라는 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를 프로톤이라고 얘기하죠. 중성자를 뉴트론이라고 얘기하죠. 전자는 일렉트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입자를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은 온 이렇게 붙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도 뭐 뮤온이라든지 이런 더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나타낼 때도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라는 거는 우리가 핵이 띄고 있는 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핵 전하다.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핵전하를 우리가 다른 말로 Z라고 합니다. Z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바로 전하량의 부호에 의한 차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보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1대1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자의 질량은 얘네들에 비해서 1800분의 1이니까 거의 2kg, 그냥 우리가 좀 과장을 하면 2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kg
1kg의 무게 위에다가 1g짜리 하나를 딱 올려놨을 때 그 무게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학적인 근사를 할 때 어떤 것이 더 크다, 그래서 작은 거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1000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100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전자의 질량은 10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원자는 원소 기호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소는 H, 산소는 뭐 O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왼쪽 아래에는 바로 양성자 핵전하를 표시하고 왼쪽의 위에는 바로 질량수 W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핵전하이자 핵전하라는 건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니까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는 양성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핵전하라고도 하고 이것을 양성자수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모든 것이 중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중성 상태에서는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번호라고 얘기하는 이 Z라는 것이 양성자수인데 전자수와 무조건 같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 이면에 들어있는 생략된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성일 때 전자수죠. 우리가 중성 세계에 살고는 있지만 양이온이 있잖아요. 음이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이온이 있는 만큼 음이온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양이온이 될 때도 있고 음이온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중성일 때 전자수와 같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면접을 하거나 이럴 때도 똑같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질량수라는 거 있죠. 질량수라는 건 뭐냐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의 질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수 더하기 그 다음에 중성자수 더하기 전자수까지 전부 더해야 되죠. 하지만 전자수는 아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거의 2000분의 1이니까 무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만 쓰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원소 기호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염소 입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기율표 30번까지는 외우셔야죠. 근데 30번까지만 외우나요? 족별로 이렇게 줄줄이 외우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평소 때 여러분들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수해리배붕, 탄지사물레, 남아알귀인, 황염악할깔 이렇게 붙이면서 많이 외우잖아요. 30번까지는 그래도 무조건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몇 번이에요? 수해리배붕, 탄질삼불레, 남아알귀인, 황염. 여러분 이거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 두 번째니까 17번째죠. 17번입니다. 그러니까 17번인데 염소의 질량이 지금 보니까 37로 나온 것입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쓴 게 양성자수인데 이게 원자 번호가 17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성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질량수가 바로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인데 양성자수가 17이니까 중성자수는 20이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위원소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말뜻 그대로입니다. 같을 동자, 우리가 위치를 할 때 그 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같은 위치인데? 바로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입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원자 번호가 같습니다.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 이 뜻이라는 걸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같은 위치에 있는데 왜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거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소를 표시할 때 바로 이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같지만 질량수가 다릅니다. 이거죠. 근데 질량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W는 원자 번호 더하기 중성자잖아요. 그런데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질량수가 다르다는 거는 곧 누가 다르다? 중성자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어떤 성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량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게가 다른 거죠. 그거는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화학적 반응을 할 때의 차이, 그리고 물리적 성질이라는 것은 크기 아니면 질량,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동위원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중원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동중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질량이다.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질량이지만 원자 번호가 다르다는 거죠. 원자 번호가 다른 경우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논이 54번인데 만약에 130짜리의 동위원소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베릴륨도 베릴륨도 우리가 56번에 베릴륨이 아니라 바륨 정도가 되겠죠. 바륨도 56번인데 130번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는 다르지만 여러분 질량수가 똑같으니까 동중원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시는 꼭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성, 원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 같다. 이런 뭐가 중성자수가 같은 원소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성자 원소 이렇게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예를 들어서 8번인데 원자 번호가 8번인데 동위원소 18짜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루오르가 원자 번호는 9번인데 질량수가 19짜리가 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봐요. 그러면 얘네는 원자 번호도 다르고 질량수도 다르죠. 하지만 중성자 수가 얘 몇 개입니까? 질량에서 원자 번호 빼니까 10이죠. 여러분 얘도 질량에서 원자 번호 빼니까 10이죠. 중성자 수가 같은 원소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 원자, 분자 이런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 너무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1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죠. 원자 번호가 11이라고 11. 여러분 질량수가 23이라고 23. 나트륨이라고 원소의 종류가 나트륨. 이렇게 되죠. 그럼 중성자는 몇 개야? 23-11 하는 거잖아요. 이런 빼기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핵심 이론 두 번째로 들어가서요. 원자 모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원자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돌턴에서부터 많이 발전해 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원자 모형은 어떻게 발전하기 시작했냐면 아주 옛날 사람들은 원자라는 입자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냥 4원소설, 5원소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물, 불, 흙, 바람 막 이런 것들이 원소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지만 점점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돌턴 시대입니다. 그래서 돌턴 시대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 입자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최소 단위 입자는 아마 구형일 거야. 근데 이거는 최소 단위니까 더 이상 깨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게 돌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의 특징이 뭐죠? 진짜야?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톰슨이 진짜 원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더 이상 진짜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음극선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어떤 전자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런 입자의 흐름을 우리가 가해줬을 때 이런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이때 발견하게 된 게 바로 뭐냐면 이 원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거는 다 합하면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원자 안에는 플러스가 퍼져 있고 분명히 마이너스가 이렇게 퐁퐁퐁퐁 박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예시로 4개만 그렸지만 여러분 이게 양성자가 1개 있으면은 전자는 1개가 있는 거고 양성자가 2개면 2개 있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게 바로 뭐냐면 전자의 발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톰슨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러더포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를 엄청 존경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톰슨의 원자 모형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톰슨이 말한 것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더포드는 알파 입장 산란 실험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파 입자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헬륨 입자예요. 2의 4짜리 헬륨 입자를 우리는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근데 알파 입자는 이게 어떤 상황에선 양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러스를 띄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띠는 입자를 여기 원자에다가 계속 쏴줍니다. 여러분 꼭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락실에 많이 안 가지만 우리가 왜 오락실에 가면 총 있잖아요. 총을 들고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총을 쏘죠. 근데 화면에다가 쏘면 화면에 이렇게 톡톡톡톡 점이 이렇게 찍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총에서 바로 입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알파 입자나 아니면은 베타 입자나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고 바로 화면 브라운관에 바로 디텍터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알파 입자를 우리가 쏘여줬을 때 원자를 여러분 얘네들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퐁퐁퐁 박혀 있다면 플러스를 쏘여줬을 때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거나 계속 통과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다 여러분 이것이 그 플러스가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맞추거나 다 이렇게 퍼져 나오거나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살펴보니까 실제 반사돼서 나오는 부분은 아주 중앙에 집중되어 있더라. 중앙을 맞으면 집중돼서 퍼져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서 가더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러더포드는 무엇을 알게 됐냐면 바로 플러스가 튕겨져 나오는 부분은 중심에 집중되어 있구나. 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곳을 바로 핵이라고 하자.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핵을 제가 그릴 때 너무 핵을 크게 그렸죠. 근데 여러분은 항상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핵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여러분 원자가 종합운동장만 하다라고 생각할 때 원자의 핵은 종합운동장의 정중앙에 있는 모래 한 알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하게 크게 그렸지만 진짜 점으로 찍기에도 너무 작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러더포드가 알게 된 건 바로 뭐냐면 원자 핵을 발견한 거죠. 근데 원자 핵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더 진행이 되면서 러더포드의 연구 그 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바로 이제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원자핵을 계속 또 우리가 무엇이 있나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골드슈타인이고 더 나아가서 이 골드슈타인과 더불어 이 시대에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체드윅이라는 사람도 러더포드의 그 랩입니다. 랩 사람인데 이 체드윅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원자핵을 계속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바로 중성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원자란 바로 핵이 있고 이 핵 안에는 양성자라는 것이 있고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것이 또 핵에 있고 전자는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구조가 나온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이제 과학자들은 빛은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옛날의 고전적인 과학자들이 설명했던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스펙트럼 현상, 스펙트럼이라는 것 자체가 빛을 이용한 분석, 분광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시대 때 보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어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보어가 생각할 때 원자 모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핵이 이렇게 있다면 핵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는 건 맞아. 그것까지는 똑같은데 전자가 아무데나 이렇게 퍼져 있다고? 아니야. 이게 아무데나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어가 볼 때는 이 전자는 핵 주위를 이렇게 도는 궤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어가 전자는 핵 주변에서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서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 궤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보어는 이제 화학에서 얘기하면 이것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시험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얄밉게 공부해서 얄밉게 붙는 게 가장 최적이잖아요.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어 모형은 이걸 더 발전을 시켜서 궤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구나. 바로 특정한 궤도에서 움직이니까 특정한 운동 에너지만 가질 거고 특정한 위치 에너지만 가지니까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양자화라는 의미가 부연속적인 에너지, 특정한 에너지 이 의미거든요. 바로 그걸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보어 시대가 더 지나가서 보니까 또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슈레딩거라는 사람, 파동방정식을 만들고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 하이젠베르그는 전자가 진짜 보어 모델이 얘기한 것처럼 등속 원운동을 한다면 어느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운동하는지 알겠지 라고 했지만 실제로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동시에 결정할 수는 없다 라고 설명한 사람이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를 얘기한 하이젠베르그가 되는 거죠. 이런 거에 기초해서 현대의 양자 모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양자 모델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원자 모델을 검색만 해봐도 아마 이렇게 막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런 모양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막 돌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꼭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대만에
그 여행을 갔었는데, 물론 다른 나라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가면은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대학 주변을 많이 다니는데요. 서점에 가서 교과서를 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비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유가 뭐였냐면, 꽃이 있는데, 꿀꽃이 있는데, 꿀벌들이 이 꿀을 따먹기 위해서 얘한테 막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전자는 바로 핵에, 이 핵 주변에 아주 까맣게 달라붙어 있듯이, 꿀벌들이 달라붙어 있듯이, 전자는 핵에 이끌려서 이 중심 핵에 가까이 있고, 그렇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전자는 아무래도 핵에서부터 멀어질 때는 빈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현대의 양자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의 속량인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전자를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어디냐면 핵에 가까울 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핵에서부터 멀어지면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져.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 주변에서는 새까맣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가장자리로 갈수록 그 발견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서 현대 양자 모델에서는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전자 구름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자인데 저 위치가 항상, 물론 뭐 직장 갔다가 집에 갔다가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직장하고 집만 다니겠습니까? 뭐 어디 놀러도 다니고 외국에도 가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발견 확률이 높은지는 실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도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 공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전자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아. 그게 확률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률 공간의 의미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공간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잠을 제일 많이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겠죠. 그러면 나라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걸 설명할 때 확률 공간으로 집의 주소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면 양자수라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의 나라가 어디야? 대한민국. 너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디야? 서울. 너가 살고 있는 구는, 동네는, 집 주소는 이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자들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의 위치, 바로 너가 궤도가 어디야? 그리고 거기에 어떤 모양의 오비탈에 있어?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양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수로 오비탈을 정의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쭉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배울 것이 바로 뭐냐면 돌턴의 원자설, 그 다음에 톰슨의 음극선 실험, 러더포드, 그리고 보어, 그 다음에 현대의 양자역학 모델, 바로 양자수와 전자배치로 표현하는 이 오비탈, 요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흐름을 잡고 나서 요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돌턴의 원자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론적 배경이 바로 뭐냐면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설을 만든 거죠. 여러분, 설이라는 거 뭐예요? 가설이죠. 내가 어떤 현상을 발견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설명해야지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설이죠. 바로 자기가 어떤 현상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설을 만들고 원자 모형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자는 뭐냐면 그냥 딱딱한 공 모양이야. 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턴은 뭐라고 했냐면 물질은 가장 기본적인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최소의 기본 입자거든.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소잖아. 수소는 원자의 크기하고 질량이 모두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이거는 깨졌죠. 여러분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벌써 깨졌죠. 톰슨하고 러더포드에 의해서 깨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새로운 원자가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뭐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면서 재별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학 반응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핵반응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핵반응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핵융합, 그럼 뭐예요?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은 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헬륨을 만들잖아요. 다른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반응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모든 화합물이 원자가 간단한 정수비로만 결합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원자 이 몰수비를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Fe 2점 얼마 얼마, 산소 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듯이 딱 떨어지는 정수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근사는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간단한 정수비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돌턴이 원자에 관한 법칙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원자에 관한 법칙은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돌턴 시대는 분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양론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화학에서의 법칙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건 어디에 필요하냐면 양론을 계산할 때 화학 법칙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학 법칙, 양론에 대한 법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원자에 관한 법칙입니다. 원자에 관한 법칙.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분자에 관한 법칙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아까 원자가 뭐라고 그랬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에 관한 법칙은 가장 최소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질량으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질량에 관한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자라는 거는 뭐냐면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형을 조립할 때 인형의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런 것들은 원자예요. 그냥 인형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들의 성분, 그 입자들이죠. 그런데 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조립해 보니까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얘를 조립해 보니까 어떤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에 관한 법칙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부피라고 그러죠. 하나의 볼륨이죠. 볼륨 1, 볼륨 2 이렇게 얘기하듯이 완성이 된 단위. 그러니까 인형 하나, 아기 인형 하나, 아니면은 군인 하나, 간호사 하나 이렇게 만들듯이 바로 그 볼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자에 관한 법칙은 바로 부피에 관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도요.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운 것이죠. 그래서 질량에 관한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질량을 알면 화학 반응을 했을 때 질량 비에 관한 일정 성분 비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질량비가 성립을 하는데 어떤 분자들은 여러분 원자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비가 다르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CO2도 되고 CO2도 되는 여러분 얘는 일산화탄소고 얘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는 탄소와 결합하고 있는 산소의 비가 1대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를 우리는 배수 비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질량에 관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피에 관한 법칙, 바로 분자의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기체 반응의 법칙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얘기할 때는 바로 분자 단위의 수의 비로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가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만드는 반응이 대표적이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여러분 얘가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원자량을 가지고 질량을 표시해 볼게요.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인데 질량도 1입니다. 그런데 원래 원자량은 원자번호의 약 2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수소는 그냥 그대로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우리가 질량을 표현하면 얘는 4가 되죠. 1자리가 4개니까 여러분 산소는 원자번호가 8번이에요. 그러니까 약 2배니까 16이죠. 근데 16자리가 2개니까 32가 됩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의 경우는 수소가 2개니까 2죠. 산소가 16이니까 합하면 18이죠. 근데 2배니까 3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얘가 수소가 4, 산소가 32, 이걸 합하니까 36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량의 비를 보니까 약분이 되죠. 1대 8대 9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바로 뭡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나타내면 질량에 관한 법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자에 관한 법칙으로 우리가 쓰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소라는 분자가 2개, 산소라는 분자가 1개, 물이라는 분자가 2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체에 관한 법칙과 바로 질량에 관한 원자에 관한 법칙과 분자에 관한 법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은 원자에 관한 법칙이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걸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체 반응의 법칙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분자에 관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분자에 관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죠. 분자에 관한 법칙이고, 여러분 관한 법칙이고, 다시 말하면 부피에 관한 법칙이다. 부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아보가드로의 법칙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돌턴의 원자설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원자는 더 이상 깨트릴 수 없다? 아니다. 톰슨이 깨트려서 전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에 의해서 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양성자도 알게 되고 중성자도 알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됐죠. 게다가 여러분 같은 종류의 원자라도 질량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동위원소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돌턴의 원자설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랬죠. 여러분 돌턴의 원자설 딱 보면 그냥 더 이상 깨지지 않은 단단한 구, 공 모양 같은 구 이거잖아요.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2번 원자과 전자의 수는 화학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원자과 전자죠. 여러분 원자과 전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원자과 전자는 매우 많이 쓰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원자과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외각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외각이라는 거 뭐예요? 외각. 여러분 핵이 있으면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는데 그게 안쪽이 아니라 가장 바깥 껍질, 바깥 궤도, 바깥에 있는
전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외각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밸런스 일렉트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최외각 전자가 왜 중요한데? 여러분 최외각 전자 진짜 중요하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도 만났을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 면접하러 가면서 쓰레빠 신고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나타내는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무슨 뭐 고정관념 이런 걸 떠나서 서로에 대한 예의가 되죠. 내가 장례식장 가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하고 갈 수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원자들이 만나서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여러분 내 원자랑 저기 원자가 만나요. 여러분 핵과 핵이 먼저 만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이 있으면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라는 게 있죠. 저쪽도 전자가 있죠. 두 개의 원자가 만날 때 땅 부딪힐 때 부딪혀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디서부터 부딪힙니까? 최외각 껍데기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가 부딪혀서 전자끼리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얘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런 최외각 전자의 수 때문에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턴은 전자라는 게 있다라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우리가 돌턴이 생각하는 거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턴의 말로는 원자과 전자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돌턴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게 됩니다.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질량이 동일하다. 맞는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현재는 동위원소 때문에 깨진 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번째는 서로 다른 원자들이 간단한 정수비로 결합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성분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2번은 전자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돌턴의 원자 모형까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부터는 우리가 뒷부분에 있는 톰슨, 러더포드, 보호까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